지난 2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관찰과 기록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강의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좀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관찰과 기록에 관련된 파트인데요. 오늘은 체험하고 우리가 보통 하는 체험학습하고 프로젝트 학습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중요한 고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보통 체험학습론 강의를 할 때, 숲해설가나 뭐 생태 안내자 교육을 할 때 이런 질문을 많이 드리는데요. 체험하고 교육 경험이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체험은 경험의 재료다. 이렇게 말씀을 보통 드려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은 체험은 몸으로 하는 거고 경험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체험이 몸체자라고 생각하시니까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핵심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보통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체험이라는 건 매 순간 우리가 이 세계와 접촉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지만 이 중에서 일부가 경험으로 남는다. 그러니까 체험은 누적적인 것이 아니고 찰나적인 것이고 경험은 오랜 시간을 두고 누적될 수 있는 것, 성질의 것. 그리고 그 누적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체험은, 경험은 다시 어떻게 수학적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체험 더하기 성찰이라고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더 수학적으로 보일까요? 경험은 체험한 것을 성찰하는 과정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쪼개면 체험은 기존 경험 더하기 감각이라고 볼게요. 그런데 다시 쪼개면 기존 경험 더하기 감각 더하기 이게 기존 경험 1번이고요. 기존 경험 2번 더하기 성찰, 이렇게 쪼갤 수도 있어요. 일단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감각기관을 통해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체험이 감각을 기초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체험학습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오감을 최대한 활용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는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나중에 따져보면 중요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감각기관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뭐죠? 시각이죠. 시각. 안이비설신이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감각을 통해서 이렇게 세계를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를 이해하거나 탐구하는 원천은 기본적으로 감각이라고 볼 수 있죠. 내 밖의 외부 세계에 대한 것. 물론 나 자신에 대한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의식을 통해서 나를 대상화하는 것이 이 바깥 세계를 대상화하는 건 아니죠. 바깥 세계를 대상화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우리는 감각이라고 하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인다고 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보통 지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감각기관을 통해서 어떤 정보들이 들어오죠. 정보가 들어와서 이것들이 종합되게 되는데 이 과정을 보통 우리가 지각이라고 표현해요. perception이라고.
여기서는 그냥 센싱이라고 말하고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펜이 있다면 얘가 빛이 얘한테 와서 부딪히고 다시 내 눈에 와서 내 시신경에 자극을 줘가지고 아 무언가 있구나 라는 것을 감각하고 그게 파란색이다라고 말할 때는 이미 파란색이다라고 말할 때는 이 과정에 도달한 거예요. 파란색이라는 말은 이미 뭐냐면 언어가 작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어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신경에 와 닿아서 그게 뇌로 전달돼서 뇌가 해석 작업을 이미 시작한 거라고요. 그게 파란색이라고 하는 언어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가 없다면 사실 감각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의미 있는 감각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렇게 말씀드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것들을 하나로 종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아 얘는 길쭉하고 푸르스름하고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지각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과정에도 과거 경험이 이미 작용해요. 그리고 이것들을 언어화했다는 건 이미 과거의 경험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합 단계 다음에 이것들이 아 뭐구나 라고 해석하는 단계가 오게 되는데 종합해서 그 단계가 되면 이미 뇌가 감각기관을 넘어서 뭔가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에도 과거의 경험이 작용을 또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그게 뭐다 라는 것을 알아채는데도 감각만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이 작용하고 그게 뭐라는 걸 알아챈 다음에 그게 어떤 의미를 읽어내는데도 그러니까 해석하는데도 과거 경험이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걸 일련의 직선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의 물체가 나에게 감각 정보를 보내고 그걸 내 감각기관이 수용한 다음에 그것들을 뇌로 보내면 뇌에서 그것들을 종합해서 아 뭐가 있구나 그게 푸르스름하고 길쭉하게 생긴 거구나 그리고 아 그게 마커 펜이구나 그건 쓸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이걸 집어서 이제 펜을 가지고 써야지 라고 하는 과정이 이렇게 직선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일단 보인다고요. 순서로 보면. 그러면 감각이 앞에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은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성찰이라고 하는 과정은. 그런데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되 사실은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식의 경험을 무수하게 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감각 대상을 딱 만났을 때 이미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경험들이 그 대상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감각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인류가 그 정보는 DNA에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각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 경험들은 보다 종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게 뭐구나 라고 해석을 할 때도 아주 찰나의 순간이지만 우리의 사후 경험들 이 사후 경험이라 생후 경험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들이 얘를 뭐라고 해석하는데 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체험이 일방적으로 경험의 재료다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어요. 경험이 체험 자체를 성격 규정을 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 보세요. 이게 뭐죠? 뭐처럼 보이세요? 삼각형으로 보이시죠? 여기는 선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그죠?
이게 있다고 가정하고 이걸 하나의 완성된 도형으로 지각한다고요. 이게 이제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보통 말하는 것인데, 인간은 처음 센싱을 할 때부터 그것들을 어떤 식의 질서가 있는 것으로 읽어내려고 그래요. 그냥 막 보는 게 아니고, 막 보면 못 살아남았을 거예요. 살아남기 위한 과정 속에 인간은 어떤 것들이 빠져있지만 그걸 채워서 뭔가로 지각하려고 하는 이게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길쭉한 뭔가가 있는데 밤에 길을 가다가 그걸 딱 보면 헉, 뱀이다 라고 하는 건 이 작용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이 작용이라기보다는 이 작용에 가까워요. 내가 실제로 겪었던 과거의 경험들이 내가 길쭉하고 뭐 이렇게 생긴 걸 보는 순간 밤에 바닥에 떨어져서 있다면 그건 내 과거에 있는 경험들을 확 뒤져보니까 그건 뱀일 가능성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컴퓨터에서 그 자료 검색하는 것처럼 며칠 걸리는 일이 아니라 0.005초 만에 팍 일어나는 일. 실제로 뇌가 그렇게 하지 않고는 못 살아남는 거거든요. 인류가. 그거를 뭐라고 하나요? 감각이라고? 아니요. 그거는 감각이라고 하지 않고 뇌가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해요. 뇌는 제1회로가 있고 제2회로가 있는데 이걸 뇌 효율성 추구라고 불러요. 뇌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둑 프로 기사들이 3시간 바둑을 놓으면 체중이 5kg씩 빠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쓰고, 물질이 곧 에너지잖아요. E는 MC 스퀘어잖아요. 그러니까 질량이 곧 에너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집중해서 쓰면 살이 빠져요. 집중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열심히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부딪히는 순간마다 그렇게 뇌를 신경 써서 살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뇌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딱 새로운 상황을 부딪히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과거에 했던 것 중에서 문제없이 처리되었던 것들을 뒤져요. 그리고는 그 중에서 이 상황은 이 상황이랑 비슷하니까 그때처럼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그게 1차 회로예요. 그러면 거의 에너지가 들지 않고 우리가 의식하지를 못해요. 거의.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 대표적인 게 운전이에요.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갈 때 파란불이 보이면 이제는 가라는 신호군, 엑셀을 밟고 가야지. 빨간불이군, 빨간불은 멈추라는 신호지, 멈춰야지,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2시간 운전하고 갔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잖아요. 어떻게 왔는지. 그건 제1회로가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고가 났어요. 고속도로에. 그래서 내가 통상적으로 운전하던 방식으로 해갖고는 사고가 날 위험도 많고 뒤에서도 막 이렇게 갓길로도 다니는 차가 있고 그러면 그 회로를 쓰면 안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제2회로를 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자꾸 상황 판단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에너지가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 운전이 스트레스 받고. 그 대신에 그건 기억에도 오래 남죠. 왜냐하면 신경 써서 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회로 중에 이걸 뱀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제1회로를 작동시킨 거예요. 딱 보는 순간 내가 뱀이면 피해야 되잖아요. 그걸 생각했으면 밟았다고요, 이미. 내가 길에 가다가 호랑이를 딱 만났는데 그 순간에 붙어? 아니면 도망가를 신중하게 생각한 인류는 다 죽은 거예요. 딱 보는 순간 토끼는 인간들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우리 이제 머릿속에 있는데 그렇게 해서 깜짝 놀래갖고 뭉칫했는데 보니까 새끼줄인 거. 그거는 제1회로에서 제2회로로 전환이 순간적으로 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제가 일단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요약하면 체험은 경험의 재료이고 원천이지만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경험은 체험 플러스 성찰이라고 하는 내가 감각적으로 받아들인 것을 종합하고 그것들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들을 다 아우르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체험이라는 것을 다시 쪼개면 이제 다음에는 성찰을 쪼개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성찰은 쪼개지 않을게요.
체험만 쪼개면 체험은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고 종합하는 과정이지만 그 안에 과거 경험이 사전에도 작용하고 사후에도 작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썩은 나무를 보든 꽃을 보든 씨앗을 보든 이렇게 등산로 길을 보든 간에 여러분은 그 대상을 관찰할 때 그 대상이 나에게 주는 감각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색깔은 파랗다 뭐 어떻다 이런 정보들, 그런 것들을 그냥 아주 수동적인 자세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경험들을 사전 또는 사후에 계속해서 써먹고 있는 건데요. 그 써먹는 방식이 대개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제1회로를 가지고 써요. 이 제1회로를 다른 말로 하면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건 그래, 저건 원래 그래 라고 받아들이는 게 에너지를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인간의 뇌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것들을 내가 이미 봐온 것과 비슷한 것으로 보려고 하고 그것들을 원래 그런 것으로 보려고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새로움을 발견해내려고 하기보다는 그것들로부터 익숙한 것을 읽어내서 동일화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그것으로부터 낯선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내가 익숙한 것을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충분하고 좋은 관찰이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을 유보시켜야 되는데 새로움을 발견하려면 그게 철학에서 현상학이라고 부르는 방법론이에요. 현상이라고 하는 건 감각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난 것, 나타난 것, 그게 현상인데요. 그것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걸 탐구해야 되는데 우리의 이성은 자꾸 그것들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자꾸 보려고 하니까 그게 그런 걸로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찍히면 맨날 미운 거예요. 미운 털이 한번 박히면, 그러니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눈에만 뭐만 보일 때 뭐만 보이는 책임은 걔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는 사람에게 있는 거거든요. 며느리가 잘못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시어머니 책임이 전 더 크다. 연배에 따라서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성찰 해석과 의미 부여의 단계입니다. 같은 얘기를 들으셨지만 왜 본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 전혀 다른 의미로 이제 해석되는 거. 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보통 체험학습하고 말하는 그 체험이라는 것의 의미와 그다음에 근데 이제 이게 경험화되는 과정에 대한 얘기는 또 이제 다른 차원의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관찰자로서 뭔가를 계속 지금 관찰하고 기록해야 되는데 본인이 어떤 덫에 걸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의식하면서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고요. 시간이 제가 오늘은 우리끼리도 얘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딱 1시간에 지금 3가지가 더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테마가, 두 번째는 관찰에 있어서 수동성과 능동성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 관찰은 기본적으로 시각적인 수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본다고 하는 의미니까. 그런데 관찰은 사실은 본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표현을 관찰이라고 했더라도. 관찰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체험이라고 하듯이 내 오감을 총동원해서 그 대상에 대한
걸 충분히 알려고 하는 일련의 전체적인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고, 물론 시각이 우리가 보통 뭐 60, 70%는 외부 정보를 시각적으로 수용한다고 하니까 시각이 중요한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이제 저희 학교에 제가 현장 체험 맡는 수업이 있어요, 이번 학기에. 그래서 저희 과 학생들이랑 했던 활동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게 벤치가 있고 그 아래 저희가 돌멩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크고 작은 돌들이 어디서 가져왔는데 그걸 깔아가지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학생이 많지 않아요. 8명밖에 안 돼서 각자 10개씩의 돌을 주스라고 한 다음에 서로 다르게 보이는, 다른 모양이나 다른 색깔이다 어쨌든 서로 다르다고 생각되는 돌을 최대한 다양하게 골라서 10개를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둘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제일 먼저 일단 공기놀이 했고요. 공기놀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단 그걸 제일 2개의 그룹으로 나눠봐라. 가지고 온 10개를. 기준은 마음대로 정해도 된다. 그래서 10개를 골랐어요. 10개를 고른 다음에 그걸 2개로 나누는데, 그러다 보니까 5개, 5개 나눠진 아이도 있고, 2개, 8개 나눠진 아이도 있고, 1개, 9개 나눠진 아이도 있었는데, 걔네들이 그걸 나눌 때 적용한 제일 중요한 기준은 뭐였냐면, 색깔이었어요, 색깔. 그것도 일단 시각 정보죠.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이 많이 한 게 지금 얘기한 것 같은 모양, 동글동글하냐, 아니면 각이 졌냐. 그리고 세 번째가 촉각이었어요. 이렇게 만져봤을 때 거칠거칠하냐, 아니면 동글동글하고 매끌매끌하냐.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그 두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그때까지는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러면 왜 네가 그걸 2개의 중요한 그룹,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기준으로 정했냐. 그래서 한 바퀴씩 돌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그러면 이 돌이 같은 돌에서 출발했다. 모함이 같거나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돌끼리를 나눠봐라. 그러면 이게 2그룹이 되든 3그룹이 되든 상관없다. 그룹은 몇 개가 돼도 되니까, 이게 원래 비슷한 돌이었다고 생각되는 것끼리, 친척되는 돌끼리는 그룹을 접어라 그랬더니 2개, 3개 이렇게 또 나뉘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뭔가 모함이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려면.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들여다보게 돼요. 이게 매끌매끌하다는 건, 이게 달고 다르면 같은 돌인데도 거칠거칠할 수도 있고 매끌매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얘의 아주 본질적인 속성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 돌의 특성을 규정하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우리가 화성암이나 또는 무슨 사암이나 또는 무슨 이렇게 그 현무암이나 이렇게 돌에 따라서 결이 있거나 뭔가 이렇게 눌려서 냈거나 뭔가 이렇게 그 녹아서 이렇게 응결된 것 같거나 뭔가 이제 그런 걸 찾고 싶은 거예요. 애들이 뭔가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 우리가 이 돌과 관련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그런 거 정도냐. 근데 제가 2개의 돌을 딱 서로 굉장히 다른 것처럼 보이는 2개의 돌을 딱 꺼내고 나서 돌멩이로 하나를 팍 깼어요. 그래서 속을 딱 보니까 겉에는 노르끼리한 색인데 안에는 회색빛에 반짝반짝하는 석영이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돌인 거예요. 그래서 니네는 왜 겉에만 보려고 하냐, 돌을. 겉에라는, 돌의 겉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서 압력을 받고 열을 받고 물에 닿고 다른 돌들과 부딪히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게 겉의 모습인데 어떻게 겉의 모습만 보고 그 돌의 본성을, 속성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깨보는 애가 없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이렇게 팍 깼어요. 그랬더니 돌이 그렇게 잘 깨지는 줄 몰랐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오늘 했던 수업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의견을 물었더니 제일 놀란 게 그거라는 거예요. 돌을 깬 거. 자기는 깰 생각을 전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관찰의 수동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우리가 알고 싶은데 그걸 나에게 주어지는 것으로만 파악하려고 하는 거. 그러면 능동성은 우리가 거기에다 뭔가 작용을 가하는 것인데요. 그 대표적인 게 깬 거예요. 인류가 이미
10만 년 전에 한 일이에요. 구석기 시대에 돌을 깼단 말이에요. 그리고 깨보니까 어떤 거는 이렇게 날카롭게 깨지는 돌이 있고 어떤 거는 중구난방으로 깨지는 돌들이 있고 그래서 어떤 돌이 가죽이나 고기를 자르기에 좋은 돌이구나 라는 걸 이미 우리의 한참 조상들이 발견했던 일을 지금 대학생들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주어지는 것을 받아들일 줄만 알았지 자기가 그 대상을 알기 위해서 작용을 가하는 연습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하진 않았지만 다음 단계로 하려고 했던 게 나무 토막을 주고 나무 토막에 대해서 관찰하고 그리고는 지켜보려고 그랬대. 그럼 얘네들 중에 분명히 자를 거다 반을. 속을 본다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얘기지. 왜 태워보지 않냐. 자르는 건 물리적 변화이고 깨는 건 태우는 건 화학적 변화인데 우리가 나무의 본질에 도달하기 위해서 태워볼 수 있지 않냐 충분히. 나무마다 재가 다른데 나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한다고 했을 때 그 관찰의 정교함 얼마나 접근성이라는 면에서 망원경으로 보느냐 현미경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하나 이제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일회성으로 보느냐 지속적으로 보느냐 하는 게 중요하고 그건 변화를 보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수동적으로 보느냐 능동적으로 보느냐 이거는 작용이나 실험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단독자로서 보느냐 관계망으로 보느냐 관찰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 네 가지가 일단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거는 시간적인 공간적인 축이고 이건 시간적인 축이고 이건 관찰 주체와 대상의 축이고 이거는 대상을 입자로 보느냐 관계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축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대상을 관찰하거나 기록할 때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체크해 봐야 될 스펙트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망원경으로 봐야 보이는 게 있고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게 있잖아요. 망원경으로만 보면 보지 못하는 게 있고 그래서 저는 이번 과정에서도 우리에게 그 대상이 그냥 주는 것을 수동적으로만 관찰하지 마시고 보다 그렇지만 막 해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자른다면 자르는 뭔가 자르면서 의도 같은 것이 있어야 되겠죠. 불을 질러본다면 불을 지를 때도 뭔가 의도가 좀 가지고 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